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션 3의 사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혜 교수입니다. 저희 세션 주제는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 거버넌스와 기업의 기후 책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기업과 관련해서 각종 그 환경 관련 뭐 ESG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그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전 세션의 그 주제가 ESG 기업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ESG 전반을 다루었다면 저희 세션 3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분은 총 3분입니다. 당초 공지된 바와 다르게 순서를 조금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박시원 강원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피터 벌튼 그 호주 아들레이드 로스쿨 교수님이 발제를 해 주시겠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발제 해주실 분은 Nature's Right, 지구와 관련된 자연의 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신 환경 관련 전문가이신 무토 이토 그 창립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 세 분 발제분의 그 양력을 소개드리면은요. 박시원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시면서 저희 지구와 사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환경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발제를 해주실 피터 벌튼 그 호주 남쪽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인데요. 그 아들레이드 로스쿨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 관련 책도 쓰시고 또 이쪽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전문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제를 해주실 무타 이토 그 창립자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런던에서 그 파이낸스 로이어로 일하시다가 공적 영역인 환경 관련 변호사로서 일하시면서 관련 그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 소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생태적인 삶을 가족과 그 스코티시 하일랜드에서 사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첫 번째 발제해 주실 박시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입니다. 기후변화와 법, 환경에너지법, 국제환경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지구와 사람 생태대 포럼에 오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또 제가 유재만 다니다가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곳도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ESG 시대 기업의 기후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 앞 세션에서 기업의 아리백 노력과 의무,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와서 듣고 싶었는데 다행히 유튜브로 또 강연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 또 기대가 됩니다. 약간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그 이해관계자가 많을 텐데 기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심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점점
기업이 기후 위기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소송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후소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후 변화는 워낙에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국제 사회에서 협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하에서 지난 30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엔 협상이라는 것은 워낙에 주권 국가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이 컴프로마이즈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점 이슈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속도보다 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래 가장 최근에는 2015년 파리 협약까지 나름 참여 국가들의 숫자를 늘려오고 감축 목표를 상향시키고 각 국가가 하는 노력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기후변화 국제법의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 과학자문기관인 IPCC에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어세스먼트 리포트가 5년에서 6년 주기로 발표가 됩니다. 2007년에 발표된 AR4에서는 우리가 온도 상승 2도를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선진 국가들이 열심히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의 아젠다였는데, 2013년 AR5가 발표될 이제 시기에서는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이 노력하겠다는 감축 목표만으로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도를 절대 달성할 수가 없다. 훨씬 더 열심히 국가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카타스트로픽한 아주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기 말 2100년까지 제로 에미션을 달성해야 된다. 이 속도로는 2035년에 탄소 예산이 바닥날 것 같다라는 논의를 해서 나름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켰는데, 점점 기후 변화의 그 현실이 악화될 뿐 이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IPCC 과학자들이 점점 더 이제 센 수위에 권고를 합니다. 2018년도 1.5도 특별 보고서에서는 2도 막는 걸로 안 된다. 1.5도 막는 걸로 다시 우리가 목표를 더 재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 4, 5년 전만 해도 2100년 세기 말까지 제로 에미션 얘기했는데 이제 확 타임라인이 쑥 들어왔죠. 2050년까지는 우리가 제로 에미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니까요. 한 8년 남았는데 8년 안에 우리 현 수준의 배출을 절반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야심찬 목표, 어떻게 생각하면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현재 개개인이 쓰고 있는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에너지량의 전기만 따지고 보도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핸드폰 절반만 보셔야 되고요, 유튜브도 절반만 보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는 것, 우리가 온수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수준에서 이제 절반 줄여야 된다. 이런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이게 과학자들 이야기를 듣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대표들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자 그렇다면은 의회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 이런 정치 지도자들만 믿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사법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보자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을 1990년대 LA에서 시작된 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놓고 보자면 약 한 30년,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1,500개 넘는 기후 소송이 제기가 됐고 워낙에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나름 패턴화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 패턴으로 얘기하면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를 야기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돈을 달라, 나에게 이제 피해 배상금을 달라라는 민사소송이 있고요. 또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이 오히려 정보를 거짓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의도적으로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소송이 요즘 관심이 많은데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한 헌법소원, 인권소송 이렇게 한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다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면 행정소송은 결국 원고 적격의 싸움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고 적격이라는 거는 내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에서 지는 많은 케이스가 자격이 없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거든요. 자격이 있으려면 사실상의 피해를 입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소송을 통해서 나의 이익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행정부는 많은 경우 재량권을 인정받습니다. 다양한 정책 옵션 중에서 A가 좋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논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권 분립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성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됐던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연방정부 EPA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경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고요. 이거는 누구나 이걸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굉장히 기후변화 소송에 좀 물기를 바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 관련해서만 이제 책도 나왔고 이 소송을 진행했던 그것을 우리 김승진 박사님이 또 번역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원고 적격 싸움에서 이겼고요.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해수면 상승 등 영토를 잃는 그런 사실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자동차 배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때문에 실제 기후변화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도 찾았고 마지막으로 승소로 인해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물론 온실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포션만큼 적어도 그만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긴 사건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한 과거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거의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한 2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네이티브 빌리지 오브 키발리나라고 알래스카에 있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듯이 이게 워낙에 해수면이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섬인데 여기에 이제 한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점점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전 마을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주하는 비용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여기 이제 알래스카기 때문에 나름 이 전통 문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고향을 떠나서 가야 되니까 이 피해를 야기한 정유 에너지 회사들이 이 이주 비용을 대야 된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제 알래스카가 북쪽에 있는데 특히나 더 여기 끝에 있어서 이제 북극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장 요지는 설명해 들었고 전으로 가면은 그래서
졌습니다. 제가 여기다 증거를 뺐나 보네요. 두 번째는 거기서도 이제 이거는 인과관계 찾기가 어렵다. 일부 정유회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돌고 돌아서 알래스카 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그 링크를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거는 요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디렉트한 인과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기지 못.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회사도 있는데 왜 꼭 우리 때문에 너네가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냐. 그 인과관계를 찾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졌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미국에서 이 루이지애나 지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게 이제 가장 기후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그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의 주장은 이 정유 에너지 회사 이 피고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약화됐고, 그로 인해서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자체가 너무 규모가 커져가지고 재산권이 침해됐다. 집을 다 잃었고, 뭐 집뿐만 아니라 토지, 이제 자동차, 이런, 우리도 사실은 지난 여름에 태풍이 역대급으로 와가지고 또 사실 재산상의 인명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태풍이 커졌다는 뉴스는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카트리나 사진이고, 이게 이 뉴 오일랜드라는 시가 거의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92%가 대피를 해야 됐었고요. 그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엄청났었고요. 그런데 이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그 소송들이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다고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자꾸 법원에 오지 마라. 이건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필요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개별 사건으로 자꾸 돈 달라는 소송을 걸면은 우리가 법도 없고, 이때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기후변화 관련한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유로 졌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소송인데, 엑소모빌을 상대로 이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 사람들한테 제대로 증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50년대, 60년대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을 꼬셔가지고 펀딩을 주면서, 사실은 기후변화가 인간이 내놓는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 지구적으로 큰 사이클을 도는 것뿐이지라고 해서 이제 잘 알려진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키운, 이제 그게 사기 행위였다. 이게 이제 담배 소송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개인들이 담배 회사에게 소송 가가지고 이제 폐암에 걸렸다는 거는 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인과관계가 꼭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걸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데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거기서 담배에 관한 건강 피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때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으로 담배 회사들이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차용해서 기후변화 소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나름 클래식한 한 2000년, 2010년까지 이제 소송의 트렌드였고, 2010년 이후에 소송 트렌드가 좀 결이 바뀝니다.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권 소송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 지구와 사람 포럼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라라고 NGO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자면은, 여기서 그 네덜란드 이 우르헨다 소송의 법정 쟁점은 뭐였냐면,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중기 감축,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좀 낮다는 그 사실이 국가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국가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의 이 이제 변호사들, NGO의 변호사들이 헌법에 있는 내용 플러스 네덜란드 민법에 있는 이제 국가가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인권 협약에서도 생명권,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존중받은 권리에 따르면은 심각한 환경 피해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는 이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권 소송은 미국 청소년 기후 소송인데요. 여기서는 이 네덜란드에서 우르엔다 케이스하고 사실 약간 동시대에 함께 진행되고 있던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여기서는 원고는 청소년들이고 피고는 미국 연방 정부 그리고 화석연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미국 연방 정부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사용을 허가하고 장려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주장은 미국 수정헌법 5조에서는 젊은 세대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침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환경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35조에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그것을 이제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미국의 판례법에 있는 공공신탁 법이라는 그런 원칙을 이제 차용해서 국가가 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과 같은 이 수준의 공공 자원을 잘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제 각각 학생들의 이제 자기네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 나는 뭐 스키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제 눈이 오지 않아서 스키 선수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 해서 이것도 이제 모두 원고 적격이 이제 여기서도 문제였는데요. 1심에서는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개인적인 피해가 인정이 된다. 기온이 증가하고 산불, 가뭄, 그리고 식수원 부족, 태풍 이런 것들이 모두 삶의 이제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해서 또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운 헌법 사용 권리가 없다고 피고는 주장했지만 피고들이 이건 원고 적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송이라고 이제 소송 각하 청구를 했는데 이걸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고등법원에서는 피고 편을 들어줘 가지고 이제 이 케이스는 여기서 멈췄지만 이 우르엔다 케이스와 미국의 이 줄리아나 케이스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이후로 뭔가 그 소송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승소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사실관계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가 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30년 목표가 너무 낮다. 사실 55% 감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55% 줄이고 20년 동안 100%까지 줄인다. 이미 왜냐하면 이때 이 논의가 되고 있을 2020년도에 독일이 한 40%까지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15% 더 줄이고 그 다음부터 확 0%로 떨어뜨린다. 이게 너무 30년 이후로 살아야 되는 미래 세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학자들이 특히 독일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독일법을 좋아하고 특히나 헌법자들은 독일 헌법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사건을 심의할 때 독일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는지를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갖고 있는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특히나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5%였던 걸 65%까지 상향하기로 했고 2040년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2040년까지는 88%를 줄이고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걸 2045년으로 또 당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독일 정부도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제 받아들이고 더 상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기업의 기후변화 소송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겨본 적이 없다는 뜻은 그 민사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네덜란드에서 우르엔다 소송을 진행했던 네덜란드에서 또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왔는데 로열 더치쉘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정유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정유회사인데 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로열 더치쉘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회사 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너네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이렇게 몇백 년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2050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도 없고 2030까지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도 없고 너무 무책임하다. 이것은 아까 우르엔다 케이스에서 말했던 그냥 민법에서 상린 의무 아주 그래도 좋은 예의가 바른 이웃이 돼야 되는 그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하기를 로열 더치쉘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이런 건 사실은 강성법은 아니고 소프트로우 법이거든요. 연성법이거든요. 유럽의 UN의 기업 인권 이행 지침 이런 연성 규범과 유럽 인권 조약 등의 이제 기초에서 정부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감축 책임이 있으며 2030년까지 45%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페루 농부가 독일에 있는 RW이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한정 같은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전력회사입니다. 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쟁점이었냐면 안데스 산맥에 빙하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산에는 그것이 녹아가지고 호수를 형성하는데 이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호수가 자꾸 범람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 페루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막 호수에 제방을 쌓고 큰 인프라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막기로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도도 높고 페루가 이제 그럴 돈이 없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선진국에 있는 수많은 정유 에너지 회사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걸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써가면서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거를 일정 부분 독일 회사한테 묻겠다라는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굉장히 독특한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는 졌어요. 이거는 원고 적격도 없고 인과관계도 너무 멀고 그런데 2심에서는 잠깐만 그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RW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배출에 0.5% 비중을 차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페루 정부가 들여야 되는 돈의 그 비용의 사업 비용의 0.5% 정도 감당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독일의 판사분들이 페루까지 날아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게 지금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루 농부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초로 글로벌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에서 이걸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이러다가 진짜로 돈을 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RWE급의 수많은 정유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전도 있고 막 포스코도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같은 논리로 외국에서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 회사로 상대로 하는 소송이 졌는데 어떻게 이기지? 생각해 보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관계가 결국이 킨데 인과관계를 찾는 방법론들이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어요. 시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논리, 논문들을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2013년에서 2014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심각한 폭염이 있었는데 요걸 보니까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폭염 발생 가능성이 5배 증가한 거더라. 그러니까 내추럴 인과관계가 있고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분으로 인한 그 기여도가 있는데 5배나 증가한 거더라. 이 중에서 EU의 배출량이 폭염 발생 원인의 37%를 기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개별 국가들을
손가락질을 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과관계를 이제 밝히는 방법론들이 발달해가지고 통계 모델링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비슷하게 2018년 북유럽 폭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 가능성이 2에서 5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 누적 배출량 그리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론들의 발달로 인해서 단일 국가, 단일 회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기후 소송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한 30초만 더 쓰면 이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었을 때 1992년부터 피해와 손실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디브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최빈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향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로스 앤 데미지라는 그런 이제 협상 아젠다 밑에서 협상을 했는데 선진국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스 앤 데미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한 20년간 싸웠어요.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로스 앤 데미지 논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로스 앤 데미지가 실제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글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약간 한마디로 파리 협정에서는 약간 선진국 승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UNFCCC 하에 로스 앤 데미지 이슈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론으로 개인이 회사, 개인이 단일 국가를 소송을 걸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 로스 앤 데미지의 개인화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막혔던 논의들이 또 이런 식으로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 쇠사점은 제가 Q&A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왜 인권의 문제고 평등권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냐면 이거는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발표 슬라이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몇 년생이십니까? 여기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이 19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이때 정점으로 탄소 예산해보면 쭉 내려가서 2010년도에 태어난 아기는 2060년 태어난 분의 뭐 6분의 1 수준밖에 탄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라고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쭉.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교수님께서 아주 실질 사례들 중심으로 특히 그 법원 소송 중심으로 각국의 동향을 전 세계적인 동향을 상세히 보여주셔서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 박시영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책임, 어떤 사회적 압력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사법부를 통한 구제를 해보자.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 선진국에서 이제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관련 소송은 승소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의 동향으로는 개인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특히 그 정밀한 시뮬레이션, 그 손해 산정, 인과관계 그 판단 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이 직접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단계까지 와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피터 불든 그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으신지요? Yeah.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be a speaker here. It's a great honour and privilege. As w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I'm coming from southern Australia, so the very bottom middle of Australia. And you may or may not know that in Australia there are over
네, 저희가 지금 300개 이상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Is called the Ghana country. So I pay my respects to the Ghana people. My talk is going to be on the idea of responsibility. And my interest in the idea of responsibility emerges in the context of the Anthropocene. Now, some of you know the Anthropocene is a proposed.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류세입니다. 자, 인류세는 바로 지리학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지구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 문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금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초점은 많은 여러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세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코 모더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그런 문서에 언급된 여러 진술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사실은 지구 시스템에도 더 많은 힘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증가하는 이 힘이 지구 전체적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만 지구에 있는 인간만이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언어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가이아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고 또 가이아라는 개념으로 회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들은 지구가 깨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음도 있기도 하고 이런 또 불협 화음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목소리들은 지구가 항상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터커 교수님도 토마스 베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생태대의 핵심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는 함께 나눠야 할 주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용할 객체가 아니다라고 토마스 베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이 자신의 주체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인간은요, 점차 이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대한 힘과 권력의 독점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야기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오늘 지금 국제회의라서 여러분들께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마법사의 제자라는 그 괴테, 독일 작가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의 행동이 그의 반응이 인류세를 대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브 해밀턴 같은 교수님들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강한 마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가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이제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떠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지금 견습생 제자는요. 자신에 대한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는 빨리 내가 이 힘을 좀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또 빨리 써보고 내가 통제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다. 내가 전술가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유령은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나의 주문을 듣고 내 몸짓을 따라서 내 마음의 창조로 놀라운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940년대에 있었던 디즈니의 각색을 아마 보셨으면 다음 장면으로 더 아마 친숙하실 것입니다. 이 견습생이 빗자루하고 대야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Just like human beings,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견습생도 자기가 발산했던 힘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제자가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지배권을 더 주장하겠다라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안 돼. 네가 나에게 주는 이런 고통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대담하게 행동하겠어. 난 지능이 있고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더 계속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의 그 상황은 여러분 예상되시다시피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견습생이 겸손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다기보다는 오히려 마법에 실패하자 더 무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들고 빗자루를 둘로 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신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히드라처럼 이 빗자루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식하고 계속 그 바닥을 쓸게 되는데요. 그 빗자루가 자신만의 내면성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견습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유사한 끝이 있다, 유사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힘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서는 역시 마법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생긴 상황을 단순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손짓 흔드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유익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민속 전통 시기에 또 많은 구전을 통해서 구전된 이런 이야기들 통해 인간이 초월적인 힘을 믿었던 시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힘이 위에서 구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 견습생이 이제는 도덕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도덕적 법칙을 넘어서기를 열망하는 존재라는 그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인간의 힘 이상의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을 때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세기 동안 또 소수의 인간들이 기술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또 기술, 또 산업을 이용해서 자신이 내가 마치 견습생을 졸업했다, 나는 마술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대다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윤리적 대응을 해야 될까? 결국 인류세에 이런 폭력이 존재한다면 이 폭력은 어떻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주의 철학자 클라이브 해밀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해서 지구가 자연적인 지질학적 경로를 가는 것을 벗어나게 만들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윤리적이다 또는 불법적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사실 범죄의 오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을 통해서 보면은 또는 지금까지 행해진 사건의 강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학을 통해서 보면은 행해진 강도, 사건의 강도가 너무 하찮다고 여긴다든지 또는 유례 없는 사건을 일반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공식이나 황금률도 지구 붕괴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스 스테판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불연속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준비가 되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충격으로부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불충분한 성찰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이중성을 담담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비주류 인간의 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사실 매우 무책임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책임을 개인화하고 또 인류 간에 동등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적인 시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세라는 용어도 한편 이 논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윤리적인 분노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이 중점을 돌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나 변화, 멸종 이런 것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분노를 가지고 세계의 100대 기업들에게 왜 이렇게 기후나 아니면 또 인류세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박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이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각각의 회사들에게 아까 소송을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대 기업들에게 분노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인류세에 사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부터의 자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생태대 연구에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괴테의 시를 논한 것과 같은 논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법을 보면 사실 의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에 반대하면서까지 의무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권 또는 권리가 환경 보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주장들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의무라는 개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잔 마르크스를 통해서 제가 인식하게 된 부분인데요. 법적인 권리나 권한이라는 것이 역사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또 자본 축적을 위해 조작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권리라는 개념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권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부화하고 또 서양의 법률 개념을 자연에 투영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특권층 소수자들에게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실질적인 내재성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작가분들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는 동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해밀턴 같은 분들은 그런 모든 가치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호소, 책임에 대해 호소하는 것은 무게감이나 존재적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론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COP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행동주의에 많이 참여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결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의 경험을 통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결론이
사실 절망에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윤리적인 동기부여 또는 더 초월적인 존재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새로운 윤리는 근거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윤리 의식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말로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몬스 웨일이나 한스 조나스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시몬 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일은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치 운동가인데요. 그 생애 마지막쯤에 1943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의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선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은 의무라는 것이 권리보다 선행이 되고 또 상대적인 것이고 또 종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는 어떤 의미에서 선행되는 것일까요? 바일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체로는 권리가 유용하지 않다. 의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무의 존재를 상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일의 주된 관심사를 보면 우리의 관심을 개인적인 것,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비개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비개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이유는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Draft for a Statement of Human Obligations라는 이 글에서 적으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간의 의무, 성명이라고 대략적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이나 의류, 의약품 같은 또는 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요구에는 인간의 번영과 공동생활에는 필요성, 예를 들면 ESG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일은 환경의 맥락에서 글을 쓰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상이 워낙 환경 문제에 관련이 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석탄 채굴을 확대하기 위해서 참 많은 제한이 계속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부가 이런 권리가 없다. 이런 제안을 승인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재생되고 번영할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일에게 이러한 접근은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적대주의에 의존하는 것이고 또 복잡한 문제를 재산 문제로 환원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접근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대신에 의무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화석연료 추출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지구 공동체의 미래,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에 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언어는 바일이 볼 때는 논쟁을 촉발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무를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배려와 관심이라는 인간의 근본 개념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바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보다는 의무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무를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배려를 불러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의무의 언어가 공감과 또 인간 이외의 세계를 포함하는 다른 생명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관심과 사랑을 외부 세상의 현실로 향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공적이고 사적인 생명과 우리 인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 하나의 그리고 영구적인 치유의 의무가 우리에게 속해져 있고 그 의무는 책임과 권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또 조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요 저서를 적으셨는데요. 거기 Imperative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의 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같은 경우는 이 조나스의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영국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상황은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가 위협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문명의 기후 위기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나스처럼 데스캠프라든지 아니면 또 세계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런 것들을 겪은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 묘사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조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동에 있어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특성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 관련성을 창발시켰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런 기준이나 전통 윤리의 규범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나 권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조나스는 인간의 순리에 반대되는 흐름에 주목을 했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제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우리 의무의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나 물어보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답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나스가 썼는데요. 그 의무감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감이 나의 의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선 간청이나 호소라는 감정에 집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면이 작용을 해야 한다.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본질의 정수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드는 이유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논리나 사실로만 봤을 때는 놓칠 수 있는 많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제가 영국 그 철학자 휴메의 말씀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조나스 그리고 바일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써 또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20세기에 겪었던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과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로서 미래의 방향과 환경법의 책임에 대해 논할 때 고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s and please Professor Walden, please stay on the 버든 line. 교수님, 네, 그 온라인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The 바랍니다. debate will be soon. 네, 곧 잠시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신 피터 벌든 그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그 인류세에 있어서의 그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법학 외에도 철학, 심리학, 예술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법률 관련 그 주제를 그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요. 역시 단순한 어떤 법리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인류의 통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점을 제공해 주셨는데 발표하신 내용 중에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저희 이제 법은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권리 이퀄 의무다. 한쪽에서 보면은 권리인 것이고 권리 주장을 당하는 상대방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동렬해 놓고 같이 평가하는 데 반해서 이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특히 그 인류세에 있어서의 책임, 기후 변화 책임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지나치게 권리 의무 그 관점에서 보자면 권리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권리는 잘못 그 의도적으로 과장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양심,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의무, 우리의 내재적인 의무의 측면에서 환경 관련 책임, 기후 책임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몬스 바일이라든지 관련 그 논점을 제공해주는 여러 그 관련 분들의 의견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초반에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마법사와 제자의 문제를 통해서 힘을 믿고 그 빗자루나 뭐 이런 그 대상에게 그 만용을 부리는 그러나 결국은 아무 힘도 해결 못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스승인 마법사가 돌아와서 현장이 정리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지구를 파괴하는 환경 책임에 눈을 돌리는 인간을 마법사의 제자에 비유한 그 슬라이드가 굉장히 유익하고 어떤 즉각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쉬운 설명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기 때문에요.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래 공지되었던 그 무타 이토 창립자, 그 네이처 라이트 창립자 분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원래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될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는데 사실 과거 2년 동안 이 코로나 그 시절에 여러 가지 국제 컨퍼런스들이 한국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참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는데 이게 가끔 그 예정대로 그 참여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입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을 쓰고 뭐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그 시간의 그 쓰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고 일단 공간에 갇혀 있으면 발표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힘들지만은 만나야 뭐가 확실하고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도 그 인간적인 직접적인 접촉의 유리한 점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두 분 발표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분을 간단히만 소개를 해 드리고요. 자세한 그 토론자분의 그 소개 내용은 직접 토론자분께서 한 모두의 본인들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요.
그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중남미 연구소에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 브라질인가요? 그 외국에서 법대를 예. 네네네. 아마 조금 이따 개인 그 소개 시간에 좀 더 프로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한상훈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님이신데요. 이분도 환경법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이나 좋은 책들 또 이런 것을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인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오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박시원 교수님과 그 피터 버든 교수님 그리고 참석은 안 했지만 제가 그 발표자를 좀 받았는데 그 이또 대표님 발표문을 보고 다시 옛날 법대 1학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법이란 무엇인가?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공통점 속에 우리가 그 법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법적 지위에 관한 건데 그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 의무 관계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 철학적으로 권리 중심이냐 아니면 의무 중심이냐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그 피터 교수님의 그 의무 중심론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 뭐 발표는 사실 못했지만 이도 대표님의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그 새로운 그 기존 실정법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는 상당히 그 유의미하고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박시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위 소송 강제를 통해서 기업을 어떻든 이 문제 그 본인들이기 때문에 좀 끌어들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화석 연료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앞에 그 그림의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거 좀 뭔가 실감이 됩니다. 제가 6배를 더 탄소를 발생시킬 권리가 있나 아니면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로 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그 세 분의 발표하시는 분들 속에서 굉장히 법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기후 위기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근대 법의 시작 자체가 바로 그 자본주의의 그런 자유로움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근대법의 출발이라고 저희가 좀 법제사에서 배웠는데 그런데 그 법의 출발점은 그 전에 안티테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왕정 시대에 그러한 인간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기존의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바로 그 하층 계층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바로 그러한 지배 계급이었던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당연한 권리 주체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대법의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근대법 이윤 현대법에 지금까지 법학 자체가 권리법학으로 충전되어 있고 수많은 그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도 결과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어 있고 독일의 이러한 기본법 자체를 놓고 봐도 그러한 자유 중심의 이러한 기본권으로 충전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권이나 생존권, 환경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독일에서는 기본권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현재의 그 법 체제도 바로 이런 법이 갖고 있는 보수성, 법이 갖고 있는 엄밀성 거기에 빠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그 중에 이런 자유 저런 자유가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유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었다.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그게 바로 뭐냐면 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고 그 플래닛이라고 하는 이런 지구 행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그러한 별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이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그리고 우주의 이런 시스템을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 그러면 그 자유는 저는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인간이 만든 법으로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연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도구적으로 놓고 볼 때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대통령이라 누가 됐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됐다? 그럼 국민들이 일단은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원칙 뭐 등등등 사회적 재반 원칙 쭉 있지만 그게 뭔데? 그게 명확하게 써 있는 게 뭔데?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원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그 어떤 기준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법인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법사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저는 인간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우리 인간이 다 들어가지만 피터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그 맨 앞에 있는 지구의 이 존립에 대한 선을 넘어가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들이 누군가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그 사람들이 교수님 발표문에서 얘기했던 100대 메이저 기업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지구 공동체 내에서 법을 만들어 뭘 할 것인지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법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지만 그 시도 속에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박시영 교수님이 그 IPCC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스레시홀드는 2022년 공식적 보고서에서 나온 가장 빠른 걸로 보면 2022년에 이미 2022년이 벌써 지금이죠. 그러니까 벌써 시작됐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일단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에 대한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 건 최대 보장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자유를 구가하고 살아야 될 인간들의 생존 기반인 지구 존립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의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법으로 안 되면 법이 입법이 안 된다면 나는 저희 우리 박시영 교수처럼 개인들이
열심히 그룹핑들 그 변호사들 앞세워서 좀 소송이라도 하고 우리나라는 왜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합시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 선은 제가 제일 앞장서서 그 법으로 돼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저는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또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하면서 그 지금의 그런 인간이 만드는 근대법상의 이런 자유보장에 대한 이런 법리에 따른 이러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구의 이런 생태계, 그다음 비인간 생명에 대해서 그 존립 자체를 보장 또는 공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런 집단이나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지구 공동체에서는 용인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기후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전 제가 KI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담론을 각국의 국내 정책으로 법화를 하자.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그러한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바로 그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면 그 국가는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화하자는 그 취지는 뭐냐면 앞서 뭐 UNFCC라든지 IPCC라든지 뭐 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실망을 넘어 저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지만 좌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자고 한다는 것이 일단 한국에서부터라도 이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를 국내 법과 정책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한국의 어떤 솔루션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국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후 위기를 초래해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가 분명히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책임을 묻느냐 안 묻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누군가 이걸 좀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좀 선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분배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기후정의 한 구성 요소로서 분배적 정의로서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지금 뭐 2050 탄소 중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난데없이 넷제로를 선언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하부 구조, 특히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고통과 피해를 짊어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담론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선언을 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 한 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후 정의의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이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만약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지금 녹색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돈에 대한
분배와 갈등에 관한 문제는 전국을 휘몰아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분배와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화석 연료 에너지를 써서 경제적 에피션스만 높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막스의 이론이지만 생산적 정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인정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부분적 정의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여태까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지구상의 인간 이외의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우리가 인간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인간 생명에 대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지금과 같은 일들이 또 계속 반복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의 권리, 지구의 권리 이런 거 왜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게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할 때 바로 국가나 기업들이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피터 교수님의 이런 국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의무론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이 결과적으로 그 자연의 권리에 그 인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서 뭐 이토 대표님의 그런 발표문도 상당히 유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우리 박시원 교수님한테 제가 옆에 계시니까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이렇게 남의 나라를 보고 샘플링을 해야만 되는가? 지금도 한국의 기업의 특성은 삼성전자가 뭐 전 세계 제1위다. 그래서 기업의 이런 군들만 해도 포스코의 아까 그 상무님도 나오셨지만 이미 많이 진짜 전 세계 탑 오브 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거하고 꼭 결부되어서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성과를 못 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하는 분들이 좀 반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시영 교수님한테 제 얘기는 아니고 박시영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비판할 수 있도록 법학자들한테 그리고 법 실무가들한테 그 로펌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희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다 듣고 나서요, 두 분 그 피터 볼든 교수님과 박시원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법전원의 조희문 교수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게 주로 국제법하고 중남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저 강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브라질에서 로펌에서 변호사하고 이제 법대 교수로서 거의 한 15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모교가 되는 외대에 로스쿨 생긴다 그래가지고 막 초청장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잊혀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와가지고 이때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여기 와가지고 입질 좀 한 1년 정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왔더니 이곳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너무 바빠가지고 학생들이 제 과목을 잘 듣질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여기 저 조석에 보면은 여기 중남미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교수라는데 이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2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했던 것이 이제 환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제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갑자기 생태 문명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생태냐 동태냐 그래서 막 그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중남미 이쪽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에 한 201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에콰도르에서
그 저희가 환경 그 학술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나오신 거예요. 인디오 추장께서. 그리고 완전히 다 쓰시고서 그거 나오는데 그때 에콰도르 헌법을 처음 봤습니다. 좀 늦게 본 거죠. 그랬더니 지금 데레초 델라 나투랄레자죠. Rights of Nature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 갈라파고스까지 가야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게 보통 얘기하는 생태 관광, 아니 지속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관광은 갈라파고스처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로 가지 못해요. 일단 배가 못 들어가요. 비행기만 가고 그다음에 배는 하나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가져오는 본토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좀 거기가 좀 시원찮다 보면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은 갑자기 물개가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 왔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자연의 완전하게 일부분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뭐가 데레초 델라 나투랄레자냐라 보기 시작을 했고 이제 논문도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최근 연도 와가지고 자연의 권리에 관한 걸 여러 권을 쓰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피터 교수님 논문도 보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이렇게 이 화면으로라도 보게 돼가지고 상당히 참 반갑고 그러고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지 이번 주에도 토요일날 국제법, 금토일날 국제법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의 권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이번엔 자연의 권리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지속 발전이라는 개념을 자연의 권리 입장에서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이런 건데 오늘 이거 세 분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그죠? 피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에 해처모여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론화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이제 오늘 안 나오셨는데 문타 이토 박사께서 변호사께서 하시는 거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법제화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박시원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대로 환경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저스티스라는 것이 그냥 실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소셜 무브먼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 개념은 무브먼트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브먼트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단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보면은 그게 약간 좀 스탑된 상태예요. 저희는 굉장히 엄격한 그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가 뭐냐면은 법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아니라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거기는 재판소가 헌법법원인데, 왜냐면 법원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둘이서 아주 멋진 탱고를 추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콜롬비아 헌법에는 틀림없이 어떤 자연의 권리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환경 헌법인데, 이게 에콜로지컬 컨스티튜션인데, 요거를 잘 보면은 사실은 이 에콜로지컬이라는 의미가 이게 생태적인 의미가 된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가 안에 내재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또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판결문을 내놔요. 근데 이제 판결문을 내놓을 적에 뭐 단순하게 뭐 몇 페이지 내놓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이거 그러면 일종의 대못을 박는 건데
보통 이런 판결문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면 보통 한 100페이지 정도 교과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는 굉장히 좋은 판결문이 에콰도르에서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2008년에 헌법에다가 자연의 권리를 넣어놨긴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3권 중에 하나인데 인정을 하자니 어떤 논리로서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법 논리가 해석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논리를 세우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때 한번 그게 나오니까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 논리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는 적용 원칙에 관한 것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는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라는 그 내용 안에 동물도 있어가지고 휴먼 빙스하고 논 휴먼 빙스도 이 자연의 권리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주체가 되느냐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기서는 뭐 얘기할 정도는 안 되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세 분의 그 발표문을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 고전에 며칠 전에 좀 막 급하게 받았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이거 쭉 읽으면서 한 것이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런 얘기는 뭐지만 무슨 친정에 오늘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학회에 가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조 교수 그랬더니 동물의 권리나 자연의 권리는 충분하게 내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죠? 여기 저기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의 주체, legal personality라는 거를 얘기를 할 적에는 항상 한쪽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도대체가 우리 집 고양이가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왜 권리만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법제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나도 동의를 하지만은 학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나의 여태까지 학문적인 업적이 그거 보니까 전혀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자네라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요 얘기가 자연의 권리라는 근저 파차맘마라는 Earth Mother이라는 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거기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과거 자기네 그 문화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옛날로 가면은 일반인들은 권리 의무라는 것이 나오질 않거든요. 이제 오블리제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서양의 법제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그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특히 법의 주체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이분법화가 돼 있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을 이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지구 생태계에서 지금 다시 권리나 의무라는 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법제화 된다 그러면은 일종의 해체 모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피터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발표문에 보면은 we now have a responsibility for the earth as a whole 하면서 for me responsibility in the Anthropocene means that we situate human freedom not in relation to other humans but as emerging from nature as a whole. 이렇게 하시면서 뒤에 또 하나 나와요. Clearly, a new ethics cannot be conjured from thin air. It awaits realization and articulation by humans fully inhabiting in a new epoch. 해가지고 요 new ethics라는 요 개념, 요것이 결국은 인간하고 자연의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저기 에티컬 파운데이션을 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심증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알아요. 다른 논문에서도 보면서. 그렇지만 혹시 그 사이에 또 발전된 게 있으면 한번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쓸 적에 최근에 인간이 지금 그 생태계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이 먹이 사슬에서 어쩌다 가장 최상위에 있으면서 생기는 것이 결국은 moral responsibility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저기 지구 생태계 구성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생태계가 더 발전을 하는 거지 파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한다라는 네거티브 이펙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간도 그렇지만은 뭔가가 엘리미네이트 되든지 아니면 뭔가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도 그걸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일종의 스튜어드 청직이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self restraint morality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들이 기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한테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하고 별도의 인간이 기업을 만들지만은 하나의 legal personality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라든지 상법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person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요. legal person하고 그다음에 natural person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legal person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안에 보면은 쉐어홀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가 주인은 나는 책임을 여기까지만 지겠다고 이분법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해놨는데 사실 그 기업의 역사를 보면 옛날 로마 시대까지 가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푸블리카니라는 이 어떠한 구성체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나름대로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의 그 기업이라는 것은 동인도 회사, 영국 제국의 동인도 회사가 나와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이런 얘기는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브라질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부패법에서 나오거든요. 브라질의 반부패법의 이름이 뭐냐면 청렴기업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기업인데 나쁜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거고 지금 하는 ESG도 결국 나쁜 기업, 좋은 기업을 골라내겠다는 얘기도요. 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우리는 지구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CBDR 그 원칙이 사실은 파리 협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후 변화 또는 지구 생태계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구성원들은 모든 공동 책임에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발달돼 있으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기후 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그 변호사님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부탁이라니까 제가 딱 1분만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중남미에서는 지금 헌법이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재개정되면서 딱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사항으로 공통점으로 들어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권이 보통은 인디비주얼 라이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세대 기본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주택권 뭐 이런 하다못해
클린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소비자권 이런 것들은 컬렉티브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헌법 안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가 돼 있어가지고 그건 거기에 맞는 것이 뭐냐면 헌법에 헌법 소송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헌법 아마 개정 논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했을 적에 이러한 그 헌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교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헌법에 우리 저기 자연의 권리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혹시 하나 꼭 집어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제가 요거로 말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을 마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긴 합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시간에 그 제한이 있어서 지금 피터 벌든 교수님하고 그 박시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한 2, 3분 내로 간단히 코멘트와 보충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터 벌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세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요인들 기속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예, 귀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귀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주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석탄 채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민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 교수께서 지역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걸 들으니까 얼스 차트를 만들었던 제 동료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튜어드십이라든지 의무와 권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사회의 문건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은 로컬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로컬하게 잘 해석을 해서 잘 적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에콰도르에 다녀왔었고 그리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연적인 요소가 상당히 너무 많아서 화석 연료를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국제적인 석유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위를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We just need to get up 그리고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의 이 인간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컨퍼런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 지구 생태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토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 교수님들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시원 교수님께서 간단히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사원 박사님께서 왜 우리는 외국 케이스만 공부하냐, 왜 오리지널 케이스를 한국에서 못 만드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이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탄소 예산이 제일 많았던 60년대 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셨던 시대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케이스가 안 남았고요. 지금 이게 정말 자신들의 실존 문제라고 여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한 2시간 정도 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에게 한 달 전에 9월 20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아닌데도 활동가라고 찾아온 소송에 관련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재가 몰리는 곳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전에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똑똑한 문과생들이 모두 예술 분야로 가가지고 우리가 봉준호 감독도 나오고 유명한 라이터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에 어쨌든 미래가 되게 촉망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걸로 진짜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 소원이 시작이 된 게 일부 청소년들이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또 독일 케이스까지 나와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소송이 지금 3건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기후 인권 피해 문제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법도 위헌이다라는 케이스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지금 비슷한 논리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합이 돼서 결론이 날 텐데 이제 오리지널 케이스들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물어봐 주신 이제 중남미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약간 방향성, 가능성에 관한 저의 코멘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개정에 대한 열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법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버전의 개정안을 했었고 거기에 보면은 기후권도 들어가 있고 환경권뿐만 아니라 생태 동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었는데 그 흐름을 못 하고 저희가 헌법 개정이 안 되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계속 관심 있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이제 물살이 탔을 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버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두 분의 발표와 또 미리 지금 온라인으로는 불참하셨지만은 몬타 이토 대표께서 미리 발제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토론에도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실제 발표문과 또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많은 생산적인 논의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Professor Peter Burden, thank you for staying 피터 with 버든 us. 교수님 끝까지 Thank 함께해 you.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